올해 대원칙이요. 문화재청 예산 주는 기조의 대원칙이 문화재 활용에 관한 예산, 컨텐츠 개발에 대한 예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를 들어서 콘텐츠 발굴을 위한 다양한 게 이제 부수적으로 나올 수 있으려면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뭔가 연구를 해야지 돼요. 수리업체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얘를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잖아요. 수리할 때 해쳐가지고 속속 다 보고 상량문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 보고,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인문학적인 컨텐츠에 대한 기본 자료를 수리업체도 수리업체가 충분히 고증하고 연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딱 정해진 기간 내에 또 정해진 예산 안에 이거를 다 해라라고 하면 그거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죠. 그리고 그거는 수리업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그 단계에서 그런 인문학적인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주체하고 같이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죠. 그러면 결국에는 수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기성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제일 하나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 문화재 주변 공사를 하다 보면 요즘에 보면 빨리 하는 방법, 싼 가격으로 하는 기계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도 사실 문화재 이론인데, 그렇죠? 문화재 주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재청에서도 앞으로 일 하나하나 복원을 할 때는 자연적으로 그냥 빨리 하는 방법, 작은 예산보다는 제대로 된 예산을 책정해서 문화재를 이제 원형대로 우리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옛날 방법으로, 전통 방법으로 복원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문화재 전반의 수리업체나 기능인들이나 그곳에 별도의 그 산업을 구축하려면 사실 다른 분야보다 현격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첫째 어떤 지원적인 문화재청의 예산 규모가 1조가 안 돼요. 1조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비비 빠지고 못 빠지면 진짜 지방에 지원하는 예산, 문화재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260개 업체가 먹고 살아야 되고, 기능있는 8,400명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문화재 예산을 늘려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문화재 예산. 그러려면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문화재를 제대로 복원하고 있다,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기획예산처도 이게 문화재청이 문화재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요 상호 두 집단은 늘 협의하고 이 갈등과 반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에 대한 경력 관리, 그 다음에 그런 실적 관리, 이거를 이제 협회에서 하기로 돼 있죠? 네네. 그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착실히 돼가고 있나요? 저희가 사실은 내부적인 준비는 우리 석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고, 올해는 이제 19년도에 경력 실적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시스템? 이제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 실적 경력을 신고하는 방식이 그냥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서류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원거리에 있는 업체들이나 기술자 기능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기능인도 실적 관리하게 되나요? 기능인들은 경력 관리를 하죠. 경력 관리를. 네네. 이쪽 기술자 협회에서 하나요? 저희가 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같이 하게. 그러면 기능인 협회에서 좀 반발이 없습니까? 반발이 있죠. 왜냐하면 우수기술자는 회사에서 들어가서 4대 보험을 전수 다 적용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능자들은 사실적으로 4대 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기능자가 있고, 그냥 일용직으로 한 달이면 한 15일에서 한 19일 정도 안쪽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경력 관리에 대한 적용이 관리받는 게 틀리기 때문에 기술자하고는 그것도 사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사실 우리 문화재 기능협회가 사실 그런 시스템을 인정받고 문화재 청에서 지원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 이제 세월이 가면서 문화재 기능협회에서도 경력 관리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 협회에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적으로 나눠보신 적은 있어요? 저희 작년부터 같이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능인
분들에 대한 경력을 어떻게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상당히 많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실제로 일하신 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이 계획을 많이 짰는데,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종도 어렵지. 직종도 24개 이상이 될 맞아. 정도로 너무 다양하고 이분들에 대한 활동 방식도 너무 다 달라요.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네. 저희 문화재 업계가 사실은 이런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는 약간 느리게 쫓아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 있는 산업 분야도 기능인에 대한 경력 관리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면 일반 그분들의 그 활동 행태가 네. 기능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저희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기능자분들에 대한 경력 관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경력 관리, 기능인의 경력 관리, 실적 관리를 왜 해요? 뭐 문화재 입찰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화두는 문화재 종합 심사 낙찰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 그 전에는 저희가 다 그냥 가격 입찰만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재라고 하는 대상물은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는 일인데 어떻게 가격 하나로만 일을 할 업체를 선정하느냐.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봐야지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가격 입찰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그 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하겠다라고 한 의도로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의도는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실제로 그 업체의 기술력을 만들어가는 방식은 결국엔 또 돈이다. 이거. 돈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업체는 경영 상태 평가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좋아야지 되고 또 좋은 기술력을 받으려면은 시공 업체가 수리 업체가 기술력이 좋다는 건 결국에는 인력이 좋다는 거거든요. 충분하다는 거죠. 경험 많은 기술자, 경험 많은 기능인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싸냐 이거예요. 비싸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거를 의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이 있는 회사가 결국에는 기술력이 좋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뭐 입찰 제도가 바뀌어왔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을 보유해야 진짜 잘하는 사람을 보유해야 점수를 줘야 되는데 기술자도 현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그 왕성한 경력 있는 사람이 점수를 많이 주고 기능자도 편수를 어떤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가 진짜로 편수 유능한 편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일을 참 큰 일을 해본 경험 이런 건 괜찮은데 요즘에 종합 평가 심사제가 조금은 모순이 있지 않는가? 오히려 그런 걸 조작하는 경우가 저는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한번. 그 수행자의 내실을 보는 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그걸 개선하고자 했는데 결국엔 또 돈으로 인해서 그렇죠, 예. 자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구조가 됐으니 석장님도 이거를 충분히 이제 느끼실 거예요. 현장에서 네, 일하시다 이해는 하고 보면은 있어요. 네, 네. 이게 다 결국에는 네. 자본력이 되는 회사가 그러니까 그렇죠. 기술력을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 회사로 공사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국이 지금 그런 현상으로 그런 제도죠 지금 보니까. 작년에 나온 그 데이터를 저희가 쭉 보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 자본력이 되는 회사가 많이 가져간 그렇죠.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바람이 있다고 치면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문화재청장님께서 진짜 문화재 보수 복원, 우리 문화재 훌륭한 기술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민간업자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능자들도 지금 70대 되신 분이 최고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야. 전통 기법에 대해서, 공법에 대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안 계실 분들이거든. 진짜 죽으면 늦지 않았어요. 그분들을 활용해갖고 문화재 보수 복원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수리업협회 정말 갈 길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을 겁니다. 문화재 기능인도 안고 가야 되고 기술인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중책을 맡았어요. 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 식구죠. 그렇죠.
같이 서로 호흡을 맞춰서 저도 한 식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 기능인분들, 기술자분들하고 업체 이거는 삼박자가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같은 일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품질을 위해서 서로 반목할 수도 있고 또 협력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발전을 해 나가야죠. 지금도 저희는 큰 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 역할을 저희가 뭐 저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만 생각한다든지 그렇게는 절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를 하는 행위가 과거의 것이고 과거의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도 그걸 착각 속에 사는 분들도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다 알아야 되지 다 알아야 되지 다 알지 않느냐? 야, 예. 근데 절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떠한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처럼 힘든 게 과거의 기술을 찾아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조금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훨씬 더 문화재 수리를 하는 행위를 이해하기도 좀 더 쉽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김동조 석경님은 저 지난번 녹화에 이어서 두 번째 녹화까지 이렇게 참여하셨는데요. 우리 문화재 복원하는데 이제 앞장서고 있는 우리 문화재 기능인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협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문화재청 관계자분들하고 또 우리 문화재 보수단청 협회하고 뭐 기술자협회하고 우리 기능자협회가 단합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더 앞으로 더 굳건하게 참 보수 복원하고 사실 저희들 얘기를 이렇게 이런 우리 그 CPN에 통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알릴 수 있다는 조건이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아니 자주 좋죠. 있었으면 뭐 좋겠죠? 저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 건배 한번 하시고. 자, 건배 한번 하시죠. 우리 건배. 네, 감사합니다. 네. 네.